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구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요, 여기서 구자는 구역 구자입니다. 어느 지역의 일부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에 나와 있는 정의는 특광, 특특, 시군, 계획의 단위죠. 특광, 특특, 시군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가지고요, 그 기능을 증진시킨대요. 그리고 미관도 개선한답니다. 그리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정의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의를 보시고요, 이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설계도. 어떤 지역에 건물은 어떻게 짓고, 도로는 어떻게 깔고, 공공이용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설계도가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어느 지역을 도시개발, 그러니까 시가지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 개발하기 위한 절차법입니다. 이게 도시개발이에요. 이 도시개발법은 특정 지역의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 설계도대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죠.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설계도대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구단위 계획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설계도라고 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변경, 세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하수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 그리고 그 규모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심지어는 색채, 색깔까지 관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울 건데요. 건축선에 대한 것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건축선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면 이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가 도로니까 당연히 못 넘어가겠죠. 그런데 도시 환경을 위해서 이 건축선을 뒤로 이렇게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자기의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넘어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건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건축선이에요. 이런 것까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관이나 환경, 그리고 교통 처리까지,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의 설계도라고 하기엔 충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을 지정하고 또 구역을 지정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수립권자는 특시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 지정과 수립에 대한 결정권자도 있겠죠. 이 결정권자는 역시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시군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본인이 수립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군이 결정권도 갖고 있어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설명드릴 때 요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시로 규정이 있습니다. 실효 규정.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안 합니다.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 이반 제한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주민 이반 제한. 중요한 얘기였죠. 이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전부 다는 아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지산지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요, 용도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거죠. 이 기지산지에 대한 이반 제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동의 요건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였죠. 이것을 이반권자에게 제안을 하면 이반권자는 4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 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여부가 결정나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 제안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이겁니다.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이반 제안을 했어요. 이반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했으면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해야죠.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요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실효됩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규정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알았고 누가 만드는지도 알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도대체 지정하는지 그 지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지정할까요? 지정이에요. 지정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시지역은요. 도시지역은 원래 개발하기로 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데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곳이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지예요. 대규모 사업지. 대규모 사업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개발지구, 그 다음에 정비구역도 대규모 사업이죠. 정비구역. 그 다음 각종 대지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 대지 조성 사업 구역이겠죠. 그리고 또 관광특구 같은 게 그렇습니다. 딱 보시기에 어때요? 이건 외울 건 아니에요. 보셔서 아, 이거 대규모 사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규모 사업지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부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에서 특광, 특특, 시군 일부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의 의미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요, 이 사업지 전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지구가요, 특광, 특특, 시군 전부를 다 도시개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시가 있다면 시 일부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할 겁니다. 이 도시개발을 하는 이 지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전부와 여기 일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 이 개도시공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하는 걸 얘기해요.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면 개발이 막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난개발이 되잖아요.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해제가 키워드죠. 그 다음 비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규제가 역시 완화되죠. 완화됨으로 해서 난개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녹지지구예요. 녹지지구가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같은 도시지역이니까요.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규제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실 거 없고요. 규제가 완화돼서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계획을 한다. 개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도시지역의 얘기였어요. 아직 비도시지역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의무 지정이에요.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의무 지정. 반드시 지정하라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있었어요. 또 택지개발지구가 있었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뭐죠? 되게 노후된 지역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걸 정비구역이라 하고요. 택지개발지구는 대규모로 택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굉장히 큰 대지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신도시 같은 거 만드는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택지개발 구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어요. 완료된 거예요. 완료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슬슬 도시의 생명이 정점에 다다르고 노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의무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이 해제됐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주상공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되어 변경됐어요.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이 해제가 되고 변경이 됐는데 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의무 지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정택이 10년, 신옥 3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이에요. 비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은 어때요? 함부로 개발을 하면 안 되죠. 아무데나 막 할 수 없어요. 비도시 지역이 어디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그 다음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한 군데가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 용도 지역 설명드릴 때 계획관리 지역이 뭐였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서 제한적인 어떤 개발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이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비도시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비도시.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용도지구가 복잡하게 막 걸려 있어요. 막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나로 가자는 거죠. 그게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면적이 작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구였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면적 요건이 있어요. 얘는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죠? 생산관리 있고 보전관리 있어요. 생산관리, 보전관리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생,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전관리는 어때요? 이거 보전하려고 지정한 건데 이 계획관리 50% 넘는다고 나머지를 다 보전관리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은 제한이 있어요. 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역이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보전관리 지역은 10%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얘가 10만이 넘으면 10만을 초과하면 한 10% 정도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10만 이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그래도 면적이 좀 작으니까 20%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 목적이 아파트 또는 연립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또 제약이 있어요.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큰 건지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됩니다. 30만 제곱미터면요. 서울시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가 송파구에 있어요. 헬리오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의 사업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몇 세대가 있냐면 9,140세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가 5,000세대 그러면 대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단지들은 단지가 크면 클수록 투자 가치가 높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감이 오시나요? 30만 제곱미터면 어느 정도인지? 자, 이 정도 해야 돼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떡하죠? 그래서 그래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쪼갠다면 허가를 내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합이 30만원 돼야 돼요. 자, 10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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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로 쪼갤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도로로 연결. 쪼개서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10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10만으로 할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구역을 지정하자고 하는 곳에 하려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굳이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 동의가 필요해요. 교육청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자연 보전 권역. 자, 1, 2강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보전 권역은 공간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나왔어요. 국토기본법이 있고요. 제일 위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하위법으로 수도권 정비법이 있었죠. 수도권 정비법. 이 수도권 정비법에서는요. 이 수도권을 3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과밀 억제권이에요.
과밀 억제권 그러면 서울 시내예요.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들을 짓는 걸 허가를 잘 안 해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자,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는 그런 곳이에요. 대표적인 게 화성시, 평택시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 여기 나왔죠. 자연 보전 권역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곳이에요. 주로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일부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은 남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수를 하고 있는 그 수원지인데 그런 곳들 환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보전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성장관리 권역에다 투자를 해야겠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연보전 권역은요 쉽게 잘 안 풀립니다. 여주나 이천 지역은 풀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 두 개는 10만이면 10만이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비도시 지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 내용이 끝났어요. 그 다음 뭐였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곳이죠. 말 그대로.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왜 하고 싶어 할까요? 본인의 개발 계획만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개발 계획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40%에서 건폐율이고요. 용적률은 100%까지밖에 안 돼요. 자, 비도시 지역에서 건폐율이 제일 큰 게 몇이었죠? 40이고요. 용적률 제일 큰 게 100. 이거 가지고는 개발 수익이 안 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얻어지는 완화 효과들이 있어요. 이게 최대 100, 건폐율이 150%,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약이 있어요. 제약. 자,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이렇듯 개발진흥지구는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설명드렸죠. 제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뭐가 있었죠? 관광휴게 개발진흥지구가 있었죠. 그 다음 산업유통, 그 다음 주거가 있었고요. 자, 이 세 개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이면 복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합이라고. 자, 그런데 산업유통이랑 그 다음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어디에다가 지정하려고 하냐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지정을 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서 완화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걸 못 짓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복합은 주거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 주거가 포함이 돼서 이런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완화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지역이 빠집니다. 주거지역이 빠진 복합개발진흥지구만 가능해요. 그래서 산업, 그 다음에 복합,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관리에다가 지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복합에는 주거가 빠진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거 개발진흥지구에 또는 복합 개발진흥지구를 해서 요거를 계획관리에 지정한다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이 복합은 주거 기능이 포함된 거면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요거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공장을 만들기 위한 거지 여기다가 주거 기능을 넣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관리에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주거를 하려면 계획관리에만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관광은 어떨까요? 관광, 휴게. 관광은 어디든 갈 수 있어야겠죠? 어디를 지정하던 간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3개가 있었죠? 다시 정리하면 계획관리,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이 B도시 지역에서. 네, B도시까지 지정이 끝났습니다.